예, 저는 이제 배범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기업체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 상대로 거의 교육을 하는 것들은 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기업인 상대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패스트하게 포인트로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소비자로서 소비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소비자, 기업, 정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쳇바퀴 속에서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요즘에 기후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떨어졌죠. 2023년도만 해더라도 저희가 ESG 경영으로 엄청난 경영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AI가 약간 덮은 것뿐입니다. 이 AI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시 2023년도에 움직였던 그 어떤 흐름들이 다시 한번 올 겁니다. 그건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지 상관없이 흘러갈 흐름이라고 보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왜 중요한가? 이제 얘기 드립니다. 소비자가 흔히 말씀을 드리면 돈이든 가치든 여러 가지의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테레비들 보시면 어떻게 하죠? 소비자가 술을 안 먹는다.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다. 인구 절벽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를 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도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가치를 얻어갑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업들은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입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아파트의 뒤가 얼마인지 상권 분석을 정확히 하죠. 결국에는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변환이 되죠.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은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가격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환경에 만약에 친환경의 가치를 두면 가격의 가치를 두는 기준은 무너집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변화의 흐름은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랑 하나가 뭐가 있냐면 ESG 경영입니다. 이 ESG 경영이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거는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다 하더라도 저 ESG 경영 때문에 매우 힘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게 저희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이 그린워싱이 흔히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회사인 척 하는 거예요. 왜? 친환경이라는 깃발을 갖다 꽂으면 소비자들이 좀 높게 봐줘. 가치가 있게 보니 그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 하나는 기후 위기 행동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저런 기업들을 골라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사례를 볼게요. 잘 안 보이지만 이니스프리 페이퍼입니다. 종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종이를 벗겨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케팅을 이용한 거죠. 흔히 말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입니다. 저런 행위들은 흔히 말하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신문고 있죠. 소비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대 광고를 한 거죠. 그 뒤에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거 많이 아실 겁니다. 되게 문제가 많이 되셨어요. 40배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조작을 한 거죠. 배출가스에 대한 거를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그 폭스바겐이 이런 조작질을 한 거죠. 이게 나쁜 사례들입니다. 지금 스타벅스도 있고 대부분 검색을 해보면 이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투명해져요. 그리고 공개가 돼요,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소비자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그린워싱 기업들은 전직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부의 규제를 누가 만들까요? 입법의 근거를 누가 만들어요? 소비자들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물건의 가치가 가격에 있니? 아니면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이든지 재활용 제품이 있냐라는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10년이 되면 물건을 살 때 마트에 들어가면은 물건을 당연히
같은 콜라가 900원짜리가 있는데 탄소 배출 계수가 낮은 걸 사겠습니다. 그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뭐런 얘기를 하냐면 20, 30년 후에 야 옛날에는 탄소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개념도 없이 물건을 그냥 막 샀어. 돈으로 돈 주고 싸면 샀어. 그 얘기가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표준들의 상용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지금 여러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 뭐 정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을 하면 국내에 이 25%는 제가 봤을 때 그 전체적인 이 25%가 관심을 가지면 사회가 변화합니다. 저희 여러분 25%니까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봐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또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친환경적으로 산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고 소비를 안 하는 건 좀 전 반대입니다. 경제라는 거는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녹색 경제라든지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뭐 탄소 이런 발전처럼 어떤 경제적인 모델이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사항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 인증에 대한 목표보다 이 마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걸 뭐라고 하시죠? 이게 친환경인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환경 표지 인증 마크인 거예요. 이게 모든 친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환경 표지 인증 제도예요. 이 환경 표지 인증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심을 제일 많이 가는 이유들은 B2C 제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가구, 의자, 아니면 인쇄, 아니면 뭐 토너, 여러분들 비누, 세제 이런 부분들은 이 환경 표지 인증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받은 기업을 써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관급은 어떻게 합니까? 관급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에 납품하는 겁니다. 이 인증은 의무 구매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의무 구매 대상 인증은 2개밖에 없어요. 신제품 인증이랑 환경표지 인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 환경표지 인증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라였어요. 흔히 말을 하면 잘 보세요. 가구를 보시면 이런 가구에 대한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목재 제품, 금속 제공 가공, 합성 소재 재질, 제품 표면 재질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이 기준들에 맞춰서 니네 제품 맞아? 라고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데 기업체들이 어떻게 했냐? 서류를 조작했어. 인증용의 때만 낸 거예요. 인증용. 흔히 말하면 무슨 기업? 그린워싱을 한 거죠. 인증 때만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증을 어떻게 했냐? 그런 인증 업체들은 싹 다 반납을 시켰어요.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표지에 대한 인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물건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책상 걸상에 환경 표지가 없으면 학교에 납품 안 해요. 왜냐?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주무관들이 내가 있는 행정과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가격이 좀 싸면 사지. 지금 어때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의 레벨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다가 이왕이면 친환경, 환경표지 인증 마크 받은 거에 제품을 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요 마크는 환경표지 인증입니다. 환경표지 인증. 나중에 하남시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증은 다 얘기했지만 하남시에 저희 교산신도시에 바이오 산업단지 들어오죠. 아마 그 산업단지는 들어올라 그러면 아파트 청약처럼 기업들은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기준을 어떻게 줄 겁니까? 옛날에 흔히 말하면 공단에서 배점 들어가면 청약 가점처럼 인증 개수,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술을 따져서 평가를 해서 분양 면적을 줍니다. 저희는 뭐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면 최소한 들어올 때 너네 친환경 인증의 개수가 몇 개 있어. 이런 ES 경영을 어느 정도 선출을 하고 있어라는 평가 기준들이 아마 잣대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GR 마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GR 마크.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똥이랑 돼지똥을 갖다가 뭘 만들죠? 갖다가 비료를 만듭니다. 유박 비료들. 이게 GR 마크예요. 여러분들 흔히 말을 하면은
하나 잘 들어볼게요. 아파트에서든지 집에서 폐플라스틱 모여주시죠. 그럼 폐플라스틱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공정을 하냐면 폐플라스틱이 모이잖아요. 그럼 수거업체가 갖고 가서 업체한테 줍니다. 재활용 처리업체한테 줘요. 그럼 재활용 처리업체가 그 플라스틱을 그 사람이 있는, 지금은 이제 기계가 합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다 분리를 해요. 그리고 세척을 한 다음에 용용을 합니다. 600도. 600도씨에 대한 고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해 물질들이 있죠. 그 가스라든지 다 재연소가 되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나온 그 재료를 갖다가 뭐 팔레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와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가 들어간 걸 사고 싶나요? 아니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또 쓰는 거 주고 재활용 줄게 그러면 어때요? 지금이 이제 우리가 가치의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제자가 들어간 거를 주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직 인식이 안 왔죠.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거를 지금 소비자의 개념이 바뀌지 않은 거를 바꿔가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 예산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부 예산에 물건을 구매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년에 270조 원 정도 풀립니다. 다 입찰과 통해. 그럼 이 인증받은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한테는 우선 구매를 해줘요. 그런데 폐플라스틱들을 운용하고 만드는 제조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식 이 업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환경규제가 그렇게 공장 설립들이 안 나는데 지금 저기 만약에 여기 천연동 옆에다가 폐플라스틱 수거해갖고 용용을 해갖고 재활용 세팅을 만드는 기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현수막 걸고 다 반대하겠죠. 못 들어오게. 결국에는 이 재활용하는 업체는 다 어딨냐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산골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이런 기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전화만 와도 힘들어요. 저기 무슨 괴산, 문경 넘어가서 끝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주시면 뭐냐면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 육로상자라는 GR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 폐플라스틱, 폐고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안 쓸라 그래요. 소비자들이 이거를 써주면 좋은데 나도 이거 제자라고 하면은 제자가 붙는 순간 우선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러면 기술이 어느 것까지 올라왔냐? 여러분들 친환경은 결국에 뭐냐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기술 개발을 하는 동력은 뭐냐? 물건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자가 물건을 사줘야지 내가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환경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 정부에 납품을 하든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GR은 소비자가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되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2B, 산업 대 산업으로 움직이는 환경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다음에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녹색 기술 인증이 있습니다. 이 녹색 기술 인증도 여러분들 마크에 보면 요즘에 어디에서 이거 많이 보면 되냐면 여러분 포장재들 있죠. 포장재. CJ라든지 일반 포장재들 있죠. 알루미늄 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재들을 보면 녹색 기술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 뭔 뜻이냐면은 얘네들은 기술을 갖고 친환경을 구현한 업체들한테 주는 겁니다. 특허 기술이 있어요. 정확하게 특허 기술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크를 어디서 볼 거예요? 대부분 포장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 마크 같은 경우들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거 마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환경적으로 아니면 에너지 쪽으로 엄청난 개발을 해나가는 기업이구나. 그냥 일반적인 그 제품을 파는 애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특허증이 있는 기업들이 녹색 기술 인증들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이제 더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 성적 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 성적 표지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소 발자국. 들어보셨죠? 지금 7대 영양화가 있어요.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불용화화, 뭐 광학 스모크, 그 다음에 자원 발자국 해서 그거를 포함해서 예전에 있던 걸 통합해서 만든 거죠. 환경 성적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환경 성적 표지들은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 상적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기회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여러분 탄소 발자국을 많이 알고 있죠? 탄소 발자국.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요렇게 표시들이 됩니다. 다. 뭐 CO2의 각 발자국에 대한 구람이라든지 요게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들로 나타내는데 보시게 되면 탄소 발자국을 이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치의 의미가 CO2 함량이 단순 문해가 아닌 메탄이랑 이산화질소 등의 다양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영향력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저런 거 사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습니다. 생수, 우유, 노트북, 승용차. 근데 여러분 제안 한번 해볼까요? 제안 한번 해볼게요. 지금 표시는 탄소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갖고 요렇게 표시만 되잖아요. 요렇게 동그란 거 요 안에 이제 수치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러면 잘 못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 드리면 높은 건 빨간색, 낮은 건 파란색. 색깔은 즉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물건을 살 때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건가 낮은 게 좋은 건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같은 경우들은 잘 보세요. 정책 제안은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있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했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적 제안, 한 사람이 한 정책적 제안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대신 소봉결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정과정 평가라는 게 있어요. LC.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A라는 기업이 탄소를 150g을 발생을 해요. 물건을 만들 때. 그거 어떻게 증빙할까요? 그냥 업체가 야 나 이거 150g이야. 150g 우리 만들어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이 이 LCA 방법이에요. 이 LCA라는 건 뭐냐면 제품의 원료 단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까지 전체를 다 분석을 해갖고 얼마의 탄소가를 쓰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LCA는 지금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LCA는 되게 중요한 가치로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 LCA를 알아야지만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개념이 되고 이 환경 성적 표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과정 평가가. 흔히 말하면 뭐 영향 평가라든지 결과 해석에 이런 정과정 평가를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과 중국에서 코카콜라를 생산합니다. 탄소 배출 어디가 적을까요? 어디가 탄소 배출이 적을까요? 중국. 왜요? 인구가 적어. 맞습니다.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핑계같아죠.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유통에 대한 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거. 물건의 가치냐 가격으로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해 가치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요. 중국 생산 콜라보다 한국 생산 콜라가 훨씬 탄소 배출이 적어요. 이유는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죠? 그래도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이 중국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유럽 얘기까지 가면 이것도 또 웃겨요. 중국이 단가로 갖다가 경쟁을 하는 시대들도 이제 저물어 가요. 지금 이게 문제는 좀 뭐냐면 미국이 탄소의 개념을 그냥 깼어요. 트럼프가. 난 몰라. 그냥 그런 주의예요. 유럽은 다릅니다. 미국도 다시 바뀌면은 탄소의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은 모든 기후에 무슨 유럽 유엔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그냥 효율주의, 뭐 신자유주의처럼 그냥 효율주의, 뭐 효과성 이런 것만 보고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떨까요? 에너지 비중에 한국이랑 중국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하죠. 저희 입장에. 저희들 되게 유리한 것도.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물건 어떻게 구매할까요? 가격으로 중국 거를 구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습성화가 됐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효율화 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때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걔네들은
지금 교육을 이런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탄소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 개념을 교육을 하면 걔네들이 소비자가 되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흔히 말하면 노동력 인건비를 통해서 경쟁을 받아가는 세상은 없죠. 이런 시대가 돼요.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카콜라 탄소 발자국이 부쩍이 되고요. 국가별 전력 배출 개수를 보면 중국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 따라오지 못해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절반이죠.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알리맹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 근데 요번에 나타난 게 있죠. 뭐가 나타났죠? 이란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지금 저희 황사 안 오는 이유가 석탄 발전소 다 없애고 있어요. 프리그마라고 일반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들도 많이 없습니다. 이거 호르무즈 때 중국이 손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로. 벌써 에너지 정책을 바꿔가고 있죠. 중국 입장.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은 저희들은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에너지 비율이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지금 10%입니다. 뭐 이거는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때 어떻게 했죠? 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것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FSC 인증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 맥도날드 가시죠. 맥도날드 가서 그 햄버거 먹으면 못 깔아주시죠? 종이 한 장 깔아주시죠. 그 종이 밑에 하단에 보면 FSC라고 이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림 경영 시스템입니다. 나무를 막 빼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에서 내주는 인증인데 무슨 항목을 보냐? 근로자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 지역사회의 관계, 산림이 제공하는 편의, 환경적 가치와 영향, 관리계획, 모니터링 평가, 높은 보존가치, 경영활동의 실행 평가 기준을 통해서 인증을 내주는 인증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컴퓨터 사면 뭐가 오죠? 여러분 일반 메이저 기업들한테 박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 박스 귀퉁이에 항상 눈여겨보세요. FS 마크가 있습니다. 이 FSC 마크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돼. 그렇죠. 저희가 이 인증을 알고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업체, 경쟁업체, 이걸 못 받은 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을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알게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게 벌써 어떻게 되냐면 B2B.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포장지를 납품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죠? FSC 인증 없으면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요구를 합니다. FSC 인증 받아오라. 근데 이 인증에 대한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원주민의 권리가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은 저한테 상품들 포장지에 저한테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눈여겨보는 게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베면 흔히 말을 하면 보세요. 저 산림관리, FM, 나무를 베는 애들은 저걸 받아야 돼요. 아까 원주민 보호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무 베는 거. 저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맨 밑에 보세요. FS 인증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인쇄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FS 인증 제품으로 간여될 수가 없습니다. 인쇄소는 뭐로 받아야 되죠? 밑에 생산유통 CUC로 받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M 인증은 산림 소유자 아니면 나무로 보면 산림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베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럼 그 나무로 갖다가 가구를 만들고 바닥재를 만들고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 FSC 인증 받아야 돼요. 인증서는 저렇게 나와요. 근데 실례로 중국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 때문에 중국을 컨설팅도 해러 갑니다. 한국 업체들 때문에 중국을 가보면 중국은 이 인증 하루는 나와요. 인증을 장사를 합니다. 그냥 가라지. 흔히 말하는 짝퉁. 그냥 뽑아달라고 하면 700불로 그냥 뽑아요. 중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솔직히 한국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표지 인증 얘기할 때 많이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나쁘게 인증을 받은 그린워싱 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녹색 건축 인증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좀 부자는 아니고 자기가 건축이다.
아니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인증입니다. 또 하나 이 녹색 건축 인증이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녹색 건축 인증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인체공학적으로 뭐 환경공학적으로 아니면 자재를 뭘 써야 될까요? 건축 자재를 못 써야 되죠. 아까 GR 인증 받은 거 아니면 환경표지 인증 받은 거 재활용 제품들을 쓰면 녹색 건축 인증을 내줘요. 그래서 왜 받을까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취득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건축주면 5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제가 뭘 요구를 할까요? 설계회사라든지 일반 건설사에 뭘 요구할 거야? 야, 녹색 건축 인증을 계약서에 넣어. 그래서 저걸 받아오게 됩니다. 요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게 건축 단계에도 있고 설계 단계에도 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회사들도 저걸 받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받고. 근데 저기 지금 건축으로만 가 있죠. 저 어떻게 발전할까요? 토목으로도 갈 겁니다. 시설물을 갖다 밑을 파는 땅을 파고 하는 토목에도 저 건축, 녹색 건축 제도가 움직이겠죠. 이게 막강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건물을 지는 사람들 아마 건물을 지는 사람이 이걸 몰라서 건설사에 요구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제도를 해갖고 명판을 건물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 인증제도. 뭘 지더라도 요거를 설명하시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건축자가 건설업체가 내 개인 주택을 져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께 와갖고 제가 재활용 제품을 사용해서 당신의 집의 지붕과 벽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아. 그래. 좋은데 새 거로 쓰면 안 되겠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으로 해줘. 고마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소비자가 변해줘야지만 그 인증을 받은 대로 갖다 써줘야지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일반 기업체에서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잖아요. 엄청 높은 단계의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 행동이 갖는 의미들은 제가 감히 판단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텔레비에 나와요. 마른 수건도 짜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른 수건을 짜서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선언적이고 어떤 일체화시키고 어떤 개념, 그러니까 이 파이팅, 어떤 의지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 그런 문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절감에서 90%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원가 절감.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인건비. R&D입니다. R&D. 잘 보세요. 제가 설계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요 플라스틱의 요걸 만드는데 8조각으로 쪼개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8조각으로 쪼갠 거를 조립할 때도 사람이 어때요? 시간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8조각이면 부자재도 더 들어가요. 이거를 설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세트로 그냥 나올 수 있게 생산도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원부자재도 덜 들어가게 하는 행동들은 R&D에서 끝납니다. 90%. 그러면 회장들은 왜 많은 수건을 짜라고 하냐면은 그냥 선언적인 어떤 내부적인 의식과 어떤 긴장도를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를 찔러야지 절약이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원가 절감은 누구다? R&D에서 시작합니다. R&D에서 90%가 절감이 됩니다. 근데 그런 R&D를 할 수 있는 연구자가 많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남의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자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 사람 좀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알리백 이제 들어보셨죠? 예, 이 문제가 많은 이겁니다. 제가 알리백에 대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명확하게 볼게요. 원자력 발전은 알리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 알리백이 흔히 말하는 우리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 이 공급망인데 애플, 특히 말하는 애플입니다.
애플에 이걸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아까 제가 비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재생에너지가? 그러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애플한테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알리백을 충족을 안 하면 못하니까. 그럼 에너지가 남을까요? 더 있을까요? 모자라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수요가 총 55예요. 지금 국내 총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60입니다. 그 나머지 기업들 두 회사가 저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디로 가요? 없지 않습니까? TU가 없는 거예요. 공급량이 초과된 거. 이게 하나 여쭤볼게요. 개인 기업이 국가의 전력망,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 발전소를 만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삼성 공장 어디다 줘야 되죠? 제가 삼성 회장이면 아까 그랬어요. 유럽이 어땠습니까? 유럽. CO2 값이 낮죠. 유럽이 왜 낮냐? 왜 낮냐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어디다 줘야 됩니까? 유럽이 갖다 지는 겁니다. 한국에 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에 진다고 해도 저 비율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광수 박사님 있으시지만 이게 조금 변하고 있어요. ESS 때. 여러분들 집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데가 어디죠? 한전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개인간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력을 모아서 ESS의 저장 장치에 담아서 그걸 누구한테 팔까요? 누구한테 팔까요? 기업. 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춰야 되는 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전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 얘기를 언론에서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든 거죠. 이 비율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0%예요. 올해 이제 저희가 된 게 10.3%입니다. 2024년도에 너무 적죠. 이 비율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율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제도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비율이 2030년에 21.6%입니다. 2038년은 7%, 70%, 2050년에 넷제로를 하겠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란 전쟁 통해서 이게 더 빨라질 거야, 안 빨라질까? 빨라지겠죠. 이게 산업적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율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을 하면 기업과 국가, 정부 정책이 같이 맞물리질 않으면 이 글로벌 시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력은 개인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의 공장을 지는 게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AI는 어때요? AI 센터는 어떨까요? AI 센터는 어때요? AI GPU를 써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I 센터는 신재생 에너지로 갖다가 충당하기 힘드니까 소형 원자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돌리려고 해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 보면 자체 글로벌 극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쪽 같은 경우.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여러분, 왜 D램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올라가냐면 여러분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검색해보면 그 옆에 내가 기록했던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검색하면 물고 있죠, 지금. 그게 물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D램이랑 S램이라든지 램이죠, 램이 필요한지 이해를 하겠죠. 그 수요입니다. 자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많은 걸 물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는 나중에 여기서 한번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거를 아시는 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에너지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 더 쓸 거고. 근데 저희 나라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발전량은 충분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송전 대상이 어려워요. 송전 대상이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 전력이 경기도 광주를 통해서 갔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광주 사람인데 그 전력망이 가는데 광주에서 대모를 했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전력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력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제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잠깐 빠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말을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들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유럽에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태양광은 저기 왜 떨어졌을까요? 태양광 왜 떨어졌어요? 정책적으로 뛰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비리로 해갖고 다 후려쳤는데 어느 기업이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정보 조달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정보 조달에 대한 걸 보면 저거 안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할 수가 없죠. 태양광을 안 하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근데 왜 지금 하냐면은 육상 풍력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기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풍력 발전소 있죠. 이게 한 기에 50억이에요. 이거 하나 세우는데 50억. 지금 한 100억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 블레이드가 기술이에요. 이 블레이드가 기술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잘 보세요. 높이가 50m만 그래요. 망가지면 수리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전시용으로 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흔히 말을 하면 전시용이에요. 전시.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면 지자체가 감당을 못하면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되는 건데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치가 가격적 가치에서 환경적 가치로 완전히 변한다고 했죠. 유럽은 변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밥이라고 해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요. 저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LCA 아시죠? LCA. 니네가 탄소를 얼마 배출해라는 거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중국이 만약에 유럽으로 지금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책상을 수출을 해요. 그럼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유럽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LCA 보고서 같은 거를 유럽에서 허락하는 인증기관이 검증을 해서 그 수치를 얼마다 해갖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치가 유럽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시행했어요. 가치가 어떻게 변했죠?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 만든 상품을 그냥 사주지 않습니다. 노동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주지 않아요. 유럽은 또 이거 얼마야? 야, 유럽에서 생산하면 200원인데 중국에선 100원이야. 탄소값이 얼마야? 또 이거 100g 더 들어갔네? 그럼 가격은 더 높아. 너. 탄소세 뭐하는 거야? 이게 씨밥이 무서워요. 이 무서운 제도. 미국이 원래 이거를 선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좀 다른 길을 가죠. 근데 결국에는 유럽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철강, 알루미늄이 지금 6개 품목이고 요 공급망 실사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법이에요. 저 간단히 얘기하면 유럽에 납품하는 기업이 저게 있다고 해갖고 유럽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를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말이 5%지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시밥의 주요 적용 품목 영역이 지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이에요. 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시장입니다. 이 늘어나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저희 나라가 시급한 건 뭐예요? 탄소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죠. 또 하나 기업들이 체질을 LCA는 기업들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LCA는 또 기업들이 그 유통 단계라든지 제품의 폐기라든지 생산에서의 기술이 들어가죠. 그 요인을 또 소비자가 촉진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관심을 두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 촉진이 되겠죠. 정부에서는 비전을 갖고 변화를 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바뀌면 이 문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밥은 지금 요거에 관련된 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다 대기업들 문제 아닌가? 이 생각하겠죠. 잘 보세요. 제가 LG의 협력업체 구매 담당자입니다. 그럼 제가 LCA를 평가할 때 저한테 들어오는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자재에 대한 업체들을 나한테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야지만 LCA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ESG 경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LG가 제 담당자가 그 협력업체들한테 1차 벤더한테 뭘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죠? 1차 벤더한테 뭐 합니까? 야 이거 니네 LCA 받아와. 아니면 니네 제품의 환경 표지 인증이라든지 환경 성적 표지라든지 인증이라는 거는 받으라고 하겠죠. 네?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ESG를 여러분들 여기서 역적인 관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ESG를 볼 때 ESG 경영을 하는 것보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ESG를 일반 중견기업들, 일반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E가 뭐죠? Environmental, 환경. 그럼 ESG 평가를 하는데 ESG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올려야 되겠죠? 점수를 올려야 되죠. 잘 보세요. E는 Environmental, 환경입니다. S는 그렇죠. 사회죠. 예, 이제 사회고요. 그다음에 그 G는 가버넌스. 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오너경영 체제인데 지배구조를 못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큰 일을 했죠. 주식시장 합리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투명성들, 의사결정의 투명성들을 올려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G는 그걸 다 쳐요. 그러면 S는 뭐냐면 안전 여러 가지의 부분인데 노동, 인권 이런 부분들이에요. 솔직히 일반 기업에서 건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편합니까? 환경이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지붕에 태양광 올리고 원부자 업체도 어떨까? 나한테 납품하는 업체도 어떻게 할까요? 야, 환경 표지 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다 받아.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제가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는 바로 변경을 합니다. 이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 회사랑 알고 있고 그 부장이랑 안다고 해서 제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ESG 경영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걸 시행하는 기업체들이 협력업체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력업체들은 목줄을 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흔히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을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정도 나이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파트에 차 세워놓으면 오일 새는 차 옛날에 많았죠. 차 나가면 오일에서 있었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렉서스 아시죠? 렉서스가 단차들이 한국차를 못 쫓아와. 이 단차가 커요. 되게 많이 커요. 근데 보면 단차들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별점 얘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본은 뭐냐면은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하냐 완제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완제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자가 하나의 공정에서 다 완벽히 조립을 했는데 완제품이 필요해요. 그게 얘네들의 결벽이에요. 근데 하질 않으니까 이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현대자동차 밑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스트 인 타임 아십니까? 적기 구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안에는 재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이 아파트가 20억이에요. 20억의 방 하나가 짐으로 쌓여 있다면 손실일까요? 손실이죠. 당연하죠. 현대자동차도 그 큰 공장 넓은 데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쌓아두지 않아요. 적기 구매라고. 그게 적기 구매라고. 그러면 그 적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게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는 부품이 들어오기 부품회사 1차, 2차 벤더들은 우리나라는 인수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 다 합니다. 그거를 모비스에 납품을 하면 모비스가 또 검사를 해요. 그리고 모비스가 현대에다 갖다 주면 현대가 그걸 붙여갖고 조립을 해서 완사처 검사를 또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니 솔직히 품질로는 너무 쓴 거죠. 성대. 이게 한국적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떠냐면 예전에 일본 가서도 적기 구매를 배운다고 해서 품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일본이 한국을 못 쫓아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 C밥 인증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LCA라고 얘기했죠? LCA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품이 나올 때 악이랑 똑같습니다. 나올 때 그 에너지를 뭐로 썼냐 지금 그리고 생산을 할 때 얼만큼 네가 뭐 물도 쓰고 뭘 쓰지 않았냐 아까 환경 성적 표지 보면 물 자원화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이제 유통 그리고 더 웃긴 거 뭐냐면 폐기 단계도 보는 거야. 폐기. 얘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폐기 비용이 어떤 거 아시겠지만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있죠. 제가 재활용할 때 너무 힘들어요. 옆에 사이즈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안에는 종이로 돼 있고 그 속지는 뭐 저거 뭐야 폴리에스테로 돼 있으면 이거 도대체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버리기가.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니? 이 업체 어떻게 할까요? 폐기 비용이 어떨까요? 높은 거죠. 이 업체들은 LCA에서 탄소값 계산할 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폐기 비용이 높아요. 그죠? 폐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런데 그거를 뭐라 한다고요? 시각 인증서. 그걸 노력해서 한 사람은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차이만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죄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 이걸 안 해도 못 삽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고액이에요. 공급망 실사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좀 뒤에 거의 됐는데 뒤에 나오는 인증 중에서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즘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뭘 원하냐면 노동 인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네. 한국적 실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적 기업들의 실사는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합니다. 야 4월 25일 날 2시에 심사 갈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통보를 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모든 베스트 상태를 군인 그 사단장 그 놀러 그 오듯이 세팅을 싹 해놓고 기다리죠. 네? 시험을 위해서. 근데 월마트는 어떻게 하냐면 통보를 안 하고 아무 때나 가요. 그래서 3번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업 거래 정지가 떨어져요. 아무 때나 가요. 그런데 15년 전에 저희가 일반 기업을 가서 사장님을 면담을 하는데 사장님이 하소연을 했어요. 뭔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월마트가 오면 물을 뭘 쓰는지까지. 니네가 이 물을 어떤 물을 쓰는지까지 나오고요. 노동법은 한국법이잖아요. 근데 국제 기준, 미국 기준을 들이대면서 왜 노동을 이렇게 하냐?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15년 전에 됐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미국 기업의 좀 특출난 면이다. 한국 시장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인권 환경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 인권 환경이 인증제도, 국제 인증에 제가 좀 이따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 그 인증에 이 지표가 안 들어가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면 이걸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들 도덕 빼고 윤리 빼고 노동인권에 대해서 따로 공부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뭐 국제적 스탠다드에 대한 노동인권이 뭔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요구를 합니다. 또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흐름이 바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배구조 잘 보세요. 법인은 어떻죠? 법인규 체제였어요. 대한민국이 법인입니까? 오너가 대빵이잖아요. 법인인데 법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업체들의 많은 현실이에요. 지배구조는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랑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한 거예요. 제가 당적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시스템화로 바꾼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ESG 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도 된다. 안 그럴 때 뭐였냐면 저희가 배점을 매길 때 지배구조는 그냥 딱 안 바뀌어.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회장님이 있고 제가 경영관리 과장이에요. 그 회장님한테 ESG 경영의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됩니다. 회장님 권한이 100인데 40%로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럼 회장이 뭐라고? 너 나가. 너 해고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배구조는 바꾸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니 법으로 규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클리어진 거예요. 클리어진 거. 왜? 이 사회가 어떻게 됐죠? 지금 태주주의 거수기였잖아요. 지금 그걸 좀 바꿨어요. 상법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인 그 ESG 경영의 기업들의 알게 모르게 모르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기업들의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돈으로 지원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미준수지,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5%입니다.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이 5%를 부과를 해요.
그럼 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유럽과 관련된 업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요? 해야죠. 지금 봐보세요. 옛날에 미스터 피자 갑질하고 욕하는 회장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요. 유럽 시장은 그냥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어렵죠. 근데 유럽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지금 우리 요즘에 시대 흐름과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항상 빠르다고 생각했을 때 쫓아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 주변에서도 이제 느낄 건데 스메타라고 있습니다. 스메타.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 물건 수출하는 기업들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하남시에도 저희한테 문의 오는 업체들도 있고 한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의류인데 유럽에 어디에 납품한다 그러면 바이어가 이걸 갖고 스메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라. 스메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거 없으면 거래가 안 돼. 바이어가 무조건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어가 해외, 미국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무조건 요구를 해요. 이거 없으면 기업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무식한 소리를 들어요. 이게 무조건인데 예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심사에서 총 4필러가 있고 2필러가 있어요. 4필러가 뭐냐면 근로조건, 안전, 환경, 기업입니다. 요 항목이 니네가 정확히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력업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에이, 이거 우리랑 뭐 관심, 관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두부 만드는 회사가 바이어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요구해요. 규모가 내가 어디에 있건 뭐 이런 유명한 이런 인증들은 좀 글로벌하고 좀 이런 애들이 좀 받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스메타 인증이라는 게 보시면 근로안전 환경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 가지 관심 쓰고 하는 것들이 이 행위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좀 더 체계화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체계화적인 관리를.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에코바디스라고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스메타랑 에코바디스는 뭐냐 똑같습니다. 노동인권 환경 같은 내용이에요. 별도는 어때요? ESG 경영의 인증의 한 영역들이에요. 근데 글로벌한 거죠.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코바디스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인증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환경, 노동, 윤리 반복회, 지속 가능한 조달, 협력사, 환경, 사회적 성과 관리.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제도랑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빨리 변하고 있어요. 흔히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스템화해갖고 뭔가를 만들어가지 않지? 뭐 환경적으로 아니면 노동인권적으로 아니면 이런 걸 왜 안 하고 있지? 여러분 유럽을 바라보시면 유럽이랑 이런 것들은 훨씬 빠르게 대한민국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걸 저희가 접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언론 기사에서 얘기해 줍니까? 에코바디스를 언론에서 설명을 해줍니까? 스메타라는 거를 나는 내 지역에서 내 그 봉사활동을 해서 사는데 스메타 인증을 어디서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네. 접할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가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조그만 하남시에 뭐 5명 되는 기업인데 바이오가 에코바디스 갖고 내가 월마트 납품시켜줄게요. 아니면 저기 어디 있지? 아마존에 납품시켜줄게. 하자. 우리 갖고 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환경이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인증들. 이 환경을 해결을 못하면 여기에 끼지 못합니다. 끼일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도 기업을 볼 때 에코바디스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저 회사는 그래도 환경, 노동, 인권을 좀 신경 쓰는 회사구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내가 저 회사랑 뭔 일을 했다 그래도 저런 회사는 좀 일을 해보겠구나 라는 게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하남시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남시에 뭘 요구해야 될까요? 하남시에 뭘 요구해야 돼요?
하남시 요구할 거는 하남시에서 1년에 예산이 아마 지금 올라서 한 1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한 7천억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매 예산 있잖아요. 공사 말고 구매. 구매 예산에 무슨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해줍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친환경. 환경표지, 지하, 녹색기술 이런 인증들을 사줘야 돼요, 안 사줘요? 써야 돼. 그래야지 정부가 부양하는 책이 생기잖아요. 또. 근데 하남시는 그래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4년도에 51.7%였어요. 비율. 오, 많이 들리네. 정부에서 목표치는 60%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떨어졌어요. 43.5%. 이 자료는 제가 하남시의 가문 정보 공개에 떠 있어요. 그 자료에 엑셀 데이터를 보고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가 구호가 뭘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소비자지 않습니까? 소비자 아까 제가 뭐랍니까?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매일 투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투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나의 투표. 근데 진짜 투표를 하남시에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기후 이 협약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녹색 제품 비율을 70%를 목표로 해라. 그래서 하남시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친환경 제품의 인증을 따갖고 납품을 하게 되라. 아니 그게 아까 이제 죄송하지만 이런 거죠. 선언적으로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기업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남시 예산에 2천억의 물건 예산을 사가는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엄청난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그 시의원님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조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법령은 아까 환경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있는 인증들이에요. 없는 인증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가야지 실질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계획과에서 지속가능 선도지자체로 이제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잘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별내로 이제 조금 한 3, 4분 남았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논리하지만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이 있을까요? 있죠, 좀. 옛날에 뭐가 있었죠? 옥수수 전분 아세요? SK 넥덕스에서 옥수수 전분을 만들어서 봉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때? 인장이 떨어지고 시판들하면 떨어지고 여러분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이상의 기술을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왜 구현을 못하냐? 단가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가 선정을 안 해주니까. 소비자가 사주질 않으니 기술을 갖고 있어도 플랜트 시설을 만들어서 이걸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속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구매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갖고 있는 기술을 빨리 선용하는 없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기업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지만 가격의 중심에 가치가 있으니 이 가치가 아까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변화의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가격적 가치에서 친환경적 가치로 움직이는데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강제성이 있잖아.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뭐 내가 아예 난 안 해. 난 이거 안 맞아. 나랑 성격이 안 맞아.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온다. 근데 여기서 가속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되죠? 소비자가 하면 돼요. 소비자가 깐깐해지면 여러분들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차세대 바이오 플러스 PHA 요 미생물로 합성하는 플라스틱. 그래서 바다에서도 생분해가 돼요. 물에서도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CJ에서 상용화 했습니다. 지금 나오기 있는 중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재료들이. 또 하나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대체제는 뭐 생분해성이라든지 재생소재, 뭐 식물 기반 재활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분해성들이 많이 태양완전 생분해가 PHA라는 게 용기라든지 들어가죠. 하나만 더. 여러분들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를 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생각을 해보면 규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제일 수 있죠. 그러면 그 논리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해볼게요. 여기 스님 계시니까 바로 공양을 하는데 나무도 하시죠. 나무는 자르는 순간 재활용 제품. 나무는 감벌목을 해서 자르는 순간 재활용 제품이면 나무로 만든 식기도 사용하지 말아요. 기술이 발달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재활용이 우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식판, 식기들, 집에서 쓰는 이것들인데 이거를 내가 재활용 제품으로 바꾼다고 하면 키움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법적 제도로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전문적 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런 인증들은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세탁 서비스, 인증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환경 표지에 제한을 하게 돼요. 제한을 해주는데 개인이 제한하면 잘 안 받아주니 이런 단체들에서 의견을 모은 거를 제한을 하면 걔네가 검토를 해요. 이걸 제도화를 시킬 수 있다. 하남에서 예를 들면 하남에서 하는 여기 가사활동 서비스, 하남에서 하는 일반 가사활동 서비스라는 거를 내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품목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때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관심 많죠? 미세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세탁하면서 물로 들어가는 게 35%. 전 세계에서 발생량의 35%가 여러분들 세탁에서 들어가요. 세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옛날 선조들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세탁기 없이 했죠. 그럼 세탁기에서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찰. 이 마찰력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옷은. 폴리에스테라가 들어가는 거는 배척을 해줘요. 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폴리에스테르는 기능성 옷이 많죠. 운동하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다 폴리에스테르에 지금 땀 배출도 좋고 하시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요 밑에 보이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필터입니다. 저 필터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저감 필터가 저 세탁기에 붙이게 삼성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언제 개발했냐? 23년도에 개발했어요. 근데 23년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ESG 경영이 한창 가다가 AI가 튀어나오면서 ESG 경영이 죽은 게 아니라 얘도 활동이 되는데 화제성이 AI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상의 흐름이 멈췄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23년도 이후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필터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기업이 개발을 멈춘 거죠. 왜요? 소비자가 관심을 안 준 거죠. 이거를 삼성이 일으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죠? 삼성에다가 민원을 넣든지 아니면 물건을 겁나 사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해양으로 유입되는 일체 미세 플라스틱이 약 35%가 세탁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성이에요. 그러면 저감장치 달고 의류는 내 집에 50% 정도만 폴리에스테르 입고 면 종류를 입는다면 얼마나 저감이 돼요? 엄청나게 저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되게 큰 정책적 운동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단체랑 정치인들이 같이 합쳐서 해주면 시너지가 나겠죠. 소위 입장에서 삼성전자한테 가서 필터를 좀 더 만들어줘라. 왜 2023년 그 3월 이후에 신제품에 대한 게 안 나와요? 없어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AI가 들어오면서 효율화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밑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화되면 더 큰 파도가 쳐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은 이제 행정입니다.